천은그룹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파티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들이 모인 거대한 축제였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거짓된 미소와 계산적인 찬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 모든 영광의 중심에는 맨손으로 거대한 제국을 일군 신화적인 인물 장태준 회장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완벽한 아들 유선우가 자리하고 있었다. 유선우는 장태준 회장이 고아원에서 직접 데려와 아들로 삼은 살아있는 신데렐라였다. 그는 잘생긴 외모와 명석한 두뇌,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예의범절로 모든 이들의 찬사를 받았다. 그는 파티장을 누비며 노련한 정치인처럼 거물급 인사들의 비위를 맞추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을 능숙하게 상대했다. 모든 이들이 그를 보며 장태준 회장의 가장 위대한 성공작이라고 수군거렸다. 장태준 회장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감출 수 없는 자부심과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선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오랜 친구들에게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다. 내 아들이지만 정말 대단한 녀석이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경영자가 될 걸세. 선우 역시 그런 아버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는 눈빛을 보냈다. 그들의 모습은 피를 나눈 그 어떤 부자보다 더 완벽하고 이상적인 가족처럼 보였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장태준 회장은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그룹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연설한 뒤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그 말을 꺼냈다. 그는 선우를 무대 위로 불러 올렸다. 그리고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장엄하게 선언했다. 이제 저도 늙었나 봅니다. 머지않아 저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사랑하는 아들 유선우에게 천은그룹의 미래를 맡기고자 합니다. 장내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져 나왔다. 유선우는 감격에 젖은 표정으로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그는 자신을 구원해준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천은그룹의 유산을 더욱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굳은 다짐을 완벽한 연설로 표현해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진심에 감동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아주 오랫동안 준비된 완벽한 연극의 일부일 뿐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선우는 자신에게 주어진 저택의 가장 크고 화려한 방으로 돌아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감격에 젖어있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으로 빛나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증오로 가득 찼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고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는 방 한쪽에 있는 거대한 책장의 비밀 공간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75년의 세월에 빛이 바랜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자신을 꼭 닮은 젊은 남자와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들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 그의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다. 그는 사진을 든 채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장태준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일군 이 거대한 저택에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사진 속 부모님의 얼굴과 저택의 불빛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낮은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아닌 복수를 앞둔 자의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15년 전 그의 아버지는 장태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였다. 하지만 장태준은 친구의 천재적인 기술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를 배신하고 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빼앗고
죄책감과 위선으로 가득 찬 연민으로 그의 어린 아들을 입양했다. 그는 늑대를 자신의 우리 안에 들인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늑대는 완벽하게 자라 자신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밤의 후계자 지명은 그에게는 영광이 아니라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었다. 후계자 지명이라는 화려한 대관식이 끝난 다음 날, 유선호는 천은그룹의 심장부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새로운 자리에 앉았다. 장태준 회장은 자신의 아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그룹의 미래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를 그에게 맡겼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표현이었지만 동시에 늑대에게 자신의 목을 지키는 칼을 쥐어준 것과 같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이기도 했다. 선우의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유망한 투자처에 대한 보고서가 쌓여 있었다. 모두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장태준 회장의 보수적인 경영 철학에 부합하는 안전한 투자처들이었다. 하지만 선우의 눈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보고서 더미 가장 아래에 투기 등급 위험성 매우 높음이라는 붉은 글씨가 찍힌 한 장의 보고서를 꺼내 들었다. 바이오넥스라는 이름의 유전자, 편집 기술을 연구하는 작은 바이오 벤처기업이었다. 그는 즉시 바이오넥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임원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바이오넥스는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상용화가 불투명하고 재무 구조가 엉망인 말 그대로 도박과도 같은 회사였다. 장 회장의 충신들인 늙은 임원들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안정적인 길을 두고 왜 굳이 증명되지 않은 위험에 그룹의 미래를 거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선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열정적인 연설가처럼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 기술의 미래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천은그룹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논리는 완벽했고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대담한 비전에 일부 젊은 임원들은 동조하기 시작했다. 장태준 회장은 혼란스러웠다. 아들의 제안은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경영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아들의 그 넘치는 야망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그는 아들을 믿고 그의 날개를 꺾고 싶지 않았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좋다. 자네를 믿고 한번 맡겨보지. 하지만 명심하게. 이 투자의 모든 책임은 자네가 지는 걸세. 투자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천은그룹에 막대한 자금이 수혈되자 파산 직전이었던 바이오넥스의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유선호의 과감한 결단력을 칭송하며 그를 차세대 경영의 아이콘으로 추켜 세웠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선우가 설계한 거대한 파괴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는 처음부터 바이오넥스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 정보망을 통해 바이오넥스의 핵심 연구원이 경쟁사로부터 거액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인 척 그 연구원의 개인적인 비리를 경쟁사에 흘려 그를 협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에게 훨씬 더 좋은 조건의 해외 연구소 자리를 연결해주며 그의 퇴로를 열어주었다. 완벽한 이중 플레이였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왔다. 바이오넥스의 핵심 연구원이 회사의 모든 주요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뉴스가 터져나왔다. 천은그룹의 투자가 결정된 지 불과 한 달 만의 일이었다. 바이오넥스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천은그룹은 하루아침에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그룹 창립 이래 최악의 투자 실패였다. 칭송은 비난으로 바뀌었고 경영 천재는 미숙한 도련님으로 전락했다. 장태준 회장은 격노했다. 그는 선우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모든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그의 불호령에 선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한,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뼈저리게 뉘우치는 젊은 후계자를 연기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입니다. 어떤 처벌이든 닥에 받겠습니다. 그의 순순한 인정과 반성하는 태도에 장 회장의 분노는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실망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꼈다. 역시 아직은 어린애일 뿐이라고.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그늘 아래에 있는 아들일 뿐이라고. 그는 선우에게 자숙을 명령하며 이번 사태를 자신이 직접 수습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아들에게서 다시 경영권을 빼앗아 자신의 손에 쥐었다.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나온 선우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문이 닫히고 그의 얼굴을 비추던 카메라가 사라지는 순간 그의 표정은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실패는 완벽한 성공이었다. 그는 수천억 원을 희생하여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한 두 가지를 얻었다. 첫째는 천은그룹이라는 견고한 성에 생긴 첫 번째 균열. 그리고 둘째는 자신을 하찮고 미숙한 애송이로 여기게 된 장태준 회장의 치명적인 방심이었다. 이제 늑대는 양의 탈을 완벽하게 뒤집어 쓴 채 사냥꾼의 심장부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바이오넥스 사태로 유선우는 그룹 내에서 모든 실권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유망한 후계자가 아닌 수천억 원을 날린 미숙한 도련님으로 낙인 찍혔다. 이사회에서의 그의 자리는 가장 구석으로 밀려났고 한때 그를 따르던 임원들은 이제 그를 피하기에 바빴다. 그는 이 모든 굴욕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완벽한 추락은 그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다. 적이 방심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를 무능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니까. 그는 낮에는 깊이 반성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녔지만 밤이 되면 다시 복수의 칼날을 가는 늑대로 돌아왔다. 그의 두 번째 전선은 그룹의 외부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한 기자를 주목해왔다. 거대 언론사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잊혀진 과거의 사건들을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한 인터넷 언론사의 최수진 기자. 그녀는 현재 재벌가의 비극 그 진실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과거의 미제 사건들을 재조명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었다. 선우는 익명의 제보자가 되어 그녀에게 첫 번째 미끼를 던졌다. 그는 암호화된 이메일을 통해 그녀가 다음 기사로 다루려던 다른 사건 대신 15년 전 천은그룹의 공동 창업자였던 유기훈의 교통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모두가 브레이크 고장을 말하지만 당신은 사라진 목격자에 대해 질문해야만 한다. 그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기자의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최수진 기자는 처음에는 단순한 음모론자의 제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15년 전의 낡은 사건 파일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녀의 눈에 경찰의 초기 보고서에 단 한 줄 언급되었다가 사라진 목격자의 존재가 들어왔다. 신빙성 없는 제보라는 이유로 정식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의문의 목격자. 그녀의 예리한 직감이 이곳에 무언가 잊혀진 진실이 묻혀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라진 목격자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막혀 있었다. 그의 가족 친구 그 누구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그녀의 조사가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무렵 선우에게서 두 번째 이메일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낡은 회계 장부에 사진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고가 일어난 바로 다음 날 천은그룹의 자회사에서 거액의 자문료가 정체불명의 컨설턴트에게 지급된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목격자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침묵한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거대한 힘에 의해 은폐된 사건이었다. 최수진 기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기자 인생을 바꿀 일생일대의 특종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에게 직접 만나고 싶다는 답장을 보냈다. 선우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집요함과 정의감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는 가면과 음성 변조기로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정이 넘은 시각 인적이 끊긴 지하철역 승강장 끝에서 만났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마주섰다. 누구시죠? 최수진 기자가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선우는 변조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진실이지. 그는 그녀에게 이 사건의 배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물이 버티고 있으며 진실에 다가갈수록 당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장태준 회장이 대중에게 알려진 자비로운 자선 사업가가 아닌 친구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의 죽음 위에 자신의 제국을 세운 위선자라는 사실을 암시했다. 그의 경고는 오히려 그녀의 투지를 더욱 불태웠다. 저는 진실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보자께서 저를 믿고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면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선우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골랐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마지막 단서를 그녀에게 넘겨주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홀로 남은 최수진 기자는 손에 든 자료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사라진 목격자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동네의 약도였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 숨겨진 진실을 향한 위험한 여정을 떠나야만 했다. 한편 어둠 속으로 사라진 선우는 자신의 채 올라탔다. 그는 성공적으로 그룹 외부에 자신을 대신할 또 하나의 칼날을 만들어냈다. 이제 그 칼날이 장태준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를 파고드는 동안 그는 내부에서 조용히 나무의 기둥을 갉아먹을 준비를 시작할 것이었다. 유선호의 완벽한 영의는 장태준 회장의 분노를 잠재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의심의 불씨까지 꺼뜨리지는 못했다. 장태준은 평생을 배신과 음모 속에서 살아남은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그는 유선호의 실패가 경험 없는 젊은 경영인의 성급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실패라기보다는 잘 짜인 한 편의 연극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변했다고 느꼈다. 과거에 순종적이고 존경심 가득했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깊고 차가운 시면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의 곁을 지켜온 보안팀장에게 비밀리에 명령을 내렸다. 내 아들을 감시해. 그가 하는 모든 일 만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 혼자 있을 때의 표정 하나까지 전부 보고해. 나는 내 아들이 진짜 누구인지 알아야겠어. 사냥꾼이 자신이 키운 늑대의 목에 보이지 않는 목줄을 채우기 시작했다. 장태준은 첫 번째 시험 문제를 던졌다. 그는 자신의 서재 책상 위에 마치 실수인 것처럼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인 주식 거래 계획서를 올려두었다. 돈에 대한 욕심과 바이오넥스 사태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은 조급함. 그것은 젊은 야심가라면 누구라도 빠질 수밖에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다. 그는 선우가 그 미끼를 물기를 기다렸다. 그가 단순한 욕심에 눈이 먼 어린애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선우는 서재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발견하고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방 안의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장태준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선우는 서류를 읽는 내내 분노하는 표정을 연기했다.
그리고는 곧장 장 회장의 집무실로 달려가 정의감에 불타는 목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회사 내부에 이런 부패가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관련자를 색출해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의 완벽한 연기에 장 회장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욕심의 시험을 그것도 너무나도 완벽하게 통과했다. 하지만 그의 그 완벽함이 오히려 장 회장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닌 감정을 시험하기로 했다. 그는 선우를 데리고 15년 전 죽은 유기훈 부부, 즉 선우의 친부모가 묻혀있는 가족 납골당으로 향했다. 차가운 대리석 벽 앞에서 장 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으로 자신의 죽은 친구를 추억했다. 네 아버지는 정말 좋은 친구이자 위대한 천재였지. 그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천은그룹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한 기업이 되었을 텐데. 그는 선우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눈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진실을 아는 자의 분노나 슬픔이 스쳐 지나가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것은 유선우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가 바로 그들의 유골 앞에서 거짓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의 멱살을 잡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참아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슬픈 아들을 연기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회장님. 그의 대답에 장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선우는 자신을 둘러싼 그물망이 점점 더 좁혀져 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저택 안에서조차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 최수진 기자와의 비밀 통화는 더욱 어려워졌고 그의 숨겨진 동맹들과의 접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그는 완벽한 감시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연기해야만 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대가 되어버렸다. 어느 날 전역장 회장은 선우를 단둘이 저녁 식사 자리에 불렀다. 따뜻한 가족 식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과 날카로운 탐색전만이 오갔다. 요즘 너 많이 달라진 것 같구나. 장 회장이 와인잔을 돌리며 나직이 물었다. 얼굴에 그늘이 졌어. 마음에 무슨 큰 짐이라도 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의 질문은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것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검사의 것이었다. 선우는 태연하게 대처했다. 바이오넥스 건으로 그룹에 큰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실패를 방패막이로 삼았다. 그의 완벽한 대답에 장 회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이 알던 그 순한 양이 아니라는 것을. 식사가 끝나고 선우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장 회장은 나직이 읊조렸다. 너는 대체 누구냐? 그는 아직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그의 포식자적인 직감은 경고하고 있었다. 자신이 거두어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물어뜯으려는 이빨을 숨긴 전혀 다른 짐승이라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믿음은 완전히 깨졌고 그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의심과 보이지 않는 전쟁만이 남아있었다. 장태준 회장의 감시망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집요했다. 유선우는 자신이 저택 안에서 그리고 회사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혼자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다. 장 회장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충신들의 네트워크에 맞서기 위해서는 그 역시 자신만의 군대가 필요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장 회장에게 버림받은 유령들을 모아 자신만의 그림자 군대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과거 천운그룹의 전설적인 R&D 본부장이었던 윤성민 이사였다.
그는 장 회장과 맞먹는 천재적인 기술자였지만 그룹의 미래 방향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숙청당했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지금은 지방의 한적한 자회사에서 무의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선우는 주말을 이용해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홀로 그를 찾아갔다. 윤성민 이사는 처음에는 선우를 경계했다. 그는 장태준의 아들 역시 그 아버지와 똑같은 종류의 인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와서 나 같은 늙은이를 찾아온 이유가 뭔가? 동정이라도 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냉소와 패배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선우는 그를 동정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천운그룹의 새로운 미래, 즉 윤 이사가 과거에 꿈꿨던 바로 그 비전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선우는 돈이나 자리를 제한하지 않았다. 그는 명예를 되찾을 기회와 자신의 인생을 앗아간 남자에게 복수할 기회를 제안했다. 이사님의 꿈을 제가 실현시켜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장태준 회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대담한 제안에 꺼져 있던 늙은 천재의 눈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그는 선우의 손을 잡았다. 그림자 군대의 첫 번째 병사가 합류하는 순간이었다. 두 번째 목표는 그룹의 재물을 총괄했던 최수희 상무였다. 그녀는 장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위한 분식회계를 거부했다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한직으로 밀려난 비운의 인재였다. 그녀는 그 이후로 복수의 칼날을 갈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우는 회사 복도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그녀와 마주쳤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그녀만이 알 수 있는 과거의 회계부정 사건 코드를 읊조렸다. 그의 말에 최수희 상무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났다. 선우는 그녀에게 자신이 장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으며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에게 복수뿐만 아니라 부패한 천운그룹의 재무 시스템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적의 심장부에서 정보를 빼낼 가장 중요한 스파이가 될 것이었다. 그런 방식으로 선우는 장태준 회장의 폭정에 의해 희생되었던 다른 인재들을 하나씩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억울하게 좌천된 물류팀장 아이디어를 빼앗긴 신입사원까지. 그들은 각자의 상처와 분노를 안고 있었지만 유선우라는 구심점 아래 장태준 타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뭉치기 시작했다. 그의 개인적인 복수는 이제 부패한 왕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혁명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비밀 회의는 폐쇄된 공장의 낡은 지하실에서 열렸다. 어둡고 축축한 공간에 한때 천운그룹을 이끌었던 별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그때 선우가 입을 열었다. 그는 더 이상 어리고 미숙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장태준 회장은 자신의 사람들을 잡아먹으며 지금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버린 돌들을 모아 그의 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는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의 치밀하고 대담한 전략에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이 젊은 리더가 정말로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나고 선우는 홀로 어두운 지하실에 남았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이제 그를 믿고 따르는 든든한 동지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가 이제는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서 유선우의 그림자 군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장태준 회장은 아들의 변화를 더욱 예민하게 감지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을 미숙하고 감정적인 애송이로 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한 위험한 경쟁자로 인식했다. 그는 아들의 날개를 꺾고 다시 한번 자신의 발밑에 굴복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험 문제를 준비했다. 그것은 그룹 내에서 가장 골칫덩거리로 알려진 천흥건설의 구조조정 프로젝트였다. 천흥건설은 수년째 적재 허덕이는 부실 계열사였다. 하지만 그곳은 장 회장의 오랜 충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의 왕국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기도 했다. 선우가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그의 경영 능력은 다시 한번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고, 만약 성공하기 위해 아버지의 사람들을 잘라낸다면 그룹 내부에서 수많은 적을 만들게 될 터였다. 그것은 이기더라도 상처만 남는 완벽하게 계산된 함정이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유선우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는 심지어 자신을 보조할 특별팀을 직접 꾸릴 수 있는 권한까지 요구했다. 장 회장은 그의 당당한 태도를 의심했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선우는 즉시 자신의 그림자 군대를 움직였다. 그는 윤성민 이사를 기술 고문으로 최수희 상무를 재무감사로 임명하여 천흥건설의 심장부로 자신의 사람들을 심었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선우와 그의 팀은 천흥건설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최수희 상무는 밤을 새워가며 수십 년치의 회계 장부를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장 회장의 충신들이 수년간 저질러온 거대한 횡령과 비리의 흔적들을 발견해냈다. 그들은 유령 회사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고 자재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선우는 이것을 들고 장 회장에게 달려가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아버지의 충신들을 제거하고 동시에 아버지를 압박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조용히 방역의 칼날을 갈았다. 그는 천흥건설의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회의 의장은 횡령의 주범이자 장 회장의 가장 오랜 친구인 조 전무였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린 후계자의 미숙한 보고를 들을 생각에 의기양양하게 회의장에 나타났다. 하지만 회의는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선우는 경영 실적 보고 대신 최수희 상무가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스크린 위로 조 전무와 그의 공범들이 저지른 모든 비리의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작된 세금 계산서, 유령 회사와의 거래 내역, 그리고 그들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간 돈의 흐름까지.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조 전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는 소리치며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어지는 증거들 앞에서 그의 목소리는 힘을 잃어갔다. 선우는 마지막으로 조 전무가 횡령한 자금으로 해외 호화 별장을 구입한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그룹에 대한 충성입니까? 선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같은 시각 장태준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실시간 영상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속았다. 구조조정은 미끼였을 뿐 아들의 진짜 목표는 자신의 수족을 잘라내는 것이었다. 그는 화면 속에서 더 이상 유순한 아들이 아닌 자신의 심장을 향해 칼을 겨누는 냉혹한 반역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날 조 전무를 포함한 천흥건설의 모든 부패 임원들은 그 자리에서 해임되고 검찰에 고발되었다. 유선우는 부실 덩어리였던 계열사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고 회사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를 정면으로 공격한 배신자가 되기도 했다. 그들의 부자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건너버렸다. 회의가 끝나고
선우는 장태준 회장의 집무실을 찾았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도 존경의 눈빛도 없었다. 오직 두 마리의 늙은 늑대와 젊은 늑대가 서로를 노려보는 차가운 저기만이 존재했다. 내 짓이냐? 장 회장이 나직이 물었다. 네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다. 선우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를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다. 저는 회사를 위해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아나는 법이니까요. 그의 대답에 장 회장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선을 넘었구나 네가. 이 순간부터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적이다. 그의 선언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 선우는 말없이 돌아서서 집무실을 나갔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유선우와 장태준 회장의 전쟁은 이제 전면전으로 치달았다. 장 회장은 자신의 모든 권력과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아들을 압박했고, 선우는 자신의 그림자 군대와 함께 그 공격을 막아내며 역습의 기회를 노렸다. 하지만 선우는 알고 있었다. 이 지루한 소모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판을 뒤흔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것은 바로 15년 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었다. 그 진실을 향한 열쇠는 이제 최수진 기자의 손에 달려 있었다. 선우는 장 회장의 감시 때문에 더 이상 직접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최수진 기자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단서를 넘겨주고 그녀가 진실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렸다. 최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15년 전 사건 파일에 언급되었던 신빙성 없는 목격자의 흔적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녀는 수십 번의 탐문과 잠복 끝에 마침내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다. 그 목격자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고, 경찰 내부의 누군가가 수사를 교란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흘린 가짜 정보였다. 진짜 단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당시 유기훈 즉 선우의 친아버지의 개인 운전기사가 사고 당일 아침 갑자기 병가를 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는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며칠 뒤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그만둔 뒤 종적을 감췄다. 최수진은 이 사실을 즉시 선우에게 알렸다. 선우는 최수희 상무의 도움을 받아 15년 전에 낡은 인사기록 보관소를 뒤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종수라는 이름의 운전기사가 퇴사하며 받아간 퇴직금이 장태준 회장의 비자금 계좌에서 직접 인출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이제 모든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그 운전기사가 바로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유령이었다. 최수진 기자의 집요한 추적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한종수의 행방을 찾아냈다. 그는 신분을 바꾼 채 속세를 떠나 강원도의 한 깊은 산속 사찰에서 속죄하듯 살아가고 있었다. 선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장 회장의 감시를 따돌리기 위해 윤성민 이사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지방공장 시찰을 가는 것처럼 위장한 뒤 고속도로 위에서 여러 대의 차량을 동원한 교란 작전을 펼쳐 감시를 따돌리고 사찰로 향했다. 산사의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선우는 마침내 한종수와 마주했다. 15년의 세월은 그를 죄책감에 시달리는 초라한 노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선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마치 죽은 주인이 환생이라도 한 것처럼 경악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용서를 빌며 모든 것을 털어놓을 테니 제발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사고 전날 밤 장태준의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그를 협박했다. 그들은 그에게 다음 날 아침 갑자기 병가를 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 하나를 쥐어주었다. 그것은 그의 주인이었던 유기운의 차에 달려있던 것과 똑같은 모델의 하지만 내부가 교묘하게 조작된 불량 부품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이 부품을 경찰의 단순한 기계 결함의 증거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악마의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건넨 불량 부품을 제출하는 대신 자신이 미리 빼돌렸던 진짜 정상적인 부품을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는 15년간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을 기다리며 그 증거를 부적처럼 품고 살아왔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불상 아래에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5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녹슬지 않은 깨끗한 브레이크 부품을 꺼내 선우에게 건넸다. 그것은 작고 무거운 쇳덩어리에 불과했지만 선우에게는 아버지의 명예와 장태준의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선우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불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장태준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그 모든 것을 빼앗은 원수일 뿐이었다. 그는 노인에게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의 남은 삶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산사에서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그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경영권을 되찾는 것을 넘어 괴물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그것이 그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었다. 산사에서 돌아온 유선우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있지 않았다. 그는 손에 쥔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장태준 회장을 향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수는 자신이 규합한 그림자 군대와 중립적인 이사들을 움직여 회장의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것이었다. 바이오넥스 사태와 천흥건설의 비리 사건을 명분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천흥그룹은 거대한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유선우는 자신의 편에 선 최수희 상무와 함께 장태준 회장의 자금줄을 옥죄기 시작했다. 그들은 장 회장이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해 온 유령 회사들의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장 회장의 비자금 흐름에 대한 일부 정보를 익명으로 금융감독원에 제보하여 그의 자금줄 중 일부를 묶어버렸다. 동시에 윤성민 이사는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적인 신기술 프로젝트들을 발표하며 기관 투자자들과 젊은 주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유선우는 그 새로운 비전의 중심에 서서 낡고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역동적인 미래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더 이상 장태준의 아들이 아닌 천흥그룹의 새로운 리더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장태준은 야수처럼 방역했다. 그는 수십 년간 재계를 지배해온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력을 동원하여 유선우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언론에는 연일 선우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아들이며 그의 미숙한 판단이 그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졌다. 또한 그는 선우의 편에 선 임원들의 가족을 협박하고 그들의 약점을 들춰내어 그들을 흔들었다. 하지만 선우의 동맹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장 회장의 폭정 아래에서 모든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두려움보다 분노로 배신보다 의리로 뭉쳐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며 젊은 리더인 유선우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룹 내부는 이제 장태준을 지지하는 낡은 세력과 유선우를 따르는 새로운 세력으로 완벽하게 양분되었다. 이 치열한 싸움에 최수진 기자가 가세했다. 그녀는 자신이 몇 달간 취재해온 천흥건설의 비리 사건에 대한 탐사보도 기사를 터뜨렸다. 기사는 유선우가 어떻게 이 부패를 밝혀내고 회사를 위기에서 구했는지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이 기사는 선우를 개혁의 아이콘으로
장태준을 부패한 구시대의 수장으로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론은 급격하게 유선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의 날이 밝았다. 그것은 단순히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과거와 미래, 그리고 부패와 정의가 맞붙는 마지막 결전이었다. 양측은 단 한 표의 위임장이라도 더 얻기 위해 총회 직전까지 치열한 물밑 싸움을 벌였다. 승패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이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유선우는 의장 자격으로 연단에 섰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설명하고 주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장태준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거두어 키운 아들에게 어떻게 배신당했는지를 열변했다. 그의 영의는 노련했고 일부 주주들의 마음은 동정심으로 흔들리는 듯 보였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바로 그 순간 유선우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연단 위에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제가 왜 아버지를 등져야만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15년 전 살해당한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충격적인 선언에 장내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것은 15년 전 살해당한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선우의 그 충격적인 선언에 거대한 주주총회장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주주들과 기자들은 숨을 죽인 채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표정으로 연단 위의 젊은 후계자를 바라보았다. 의장석에 앉아있던 장태준 회장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동공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혓소리 집어치워라. 장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어디서 감히 근본 없는 이야기를. 당장 경비들은 저놈을 끌어내지 않고 뭘 하는 게냐. 하지만 그의 외침은 연단 뒤에 대형 스크린이 밝아지면서 힘을 잃었다. 스크린 위에는 15년의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한 늙은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바로 사라졌던 운전기사 한종수였다. 영상 속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15년 전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을 모두 털어놓기 시작했다. 장태준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가족을 협박했는지, 어떻게 자신을 병가내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작된 브레이크 부품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는지. 그의 생생한 증언이 대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장내는 이제 경악을 넘어선 끔찍한 진실 앞에서 숙연한 침묵에 휩싸였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한종수는 자신이 15년간 보관해왔던 조작되지 않은 순정 브레이크 부품을 카메라 앞에 내보였다. 그것은 장태준의 범죄를 증명하는 명백하고 반박할 수 없는 물적 증거였다. 저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죽은 사장님과 그리고 홀로 남겨졌을 어린 도련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노인의 마지막 오열과 함께 영상은 끝이 났다.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켜졌을 때 연단 위에는 최수희 상무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영상 속에 바로 그 증거품이 담긴 투명한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증거품과 한종수 씨의 모든 증언은 오늘 아침 검찰에 정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15년 전 묻혔던 살인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장태준 회장에게로 향했다. 자비로운 기업가 고아를 거두어 키운 시대의 어른이라는 그의 가면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죄가 드러난 추악한 범죄자의 맨얼굴만이 남아 있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조작이야. 저 은혜도 모르는 구아놈이
내 회사를 빼앗기 위해 꾸민 음모라고. 그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악했지만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때 유선우가 연단에서 내려와 그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장태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아버지, 선우가 나직이 불렀다. 그 단어에는 15년의 증오와 슬픔 그리고 경멸이 담겨 있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이고 그의 아들을 데려와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도구로 키운 사람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장 회장이 소리쳤다. 그의 외침에 선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 나의 부모님, 나의 이름, 나의 과거까지. 당신은 나를 당신과 똑같은 괴물로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어.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사형 선고였다. 바로 그 순간 대연 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과 형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곧장 장태준 회장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장태준 씨, 당신을 유기훈 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 시대의 제왕이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몰락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장태준은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유선우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다. 그의 추악한 모습은 그를 따랐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환멸을 안겨주었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거짓과 함께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혼란이 지나간 후 유선우는 텅 빈 연단 위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이겼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마침내 끝이 났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 자의 깊고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지나간 뒤 천은그룹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장태준 회장은 법의 심판대에 섰고 그의 시대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유선우가 있었다. 그는 마침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고 자신의 정당한 자리를 되찾았다. 그는 이겼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환희 대신 잿더미 같은 공허함과 무거운 침묵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 아무도 없는 회장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한때는 장태준의 야망의 상징이었던 그 공간은 이제 그의 고독한 왕국이 되었다. 그는 통유리창 너머로 자신의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 풍경을 손에 넣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하지만 막상 모든 것을 손에 쥔 지금 그는 자신이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장태준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워야만 했다. 기만과 술수, 그리고 냉혹한 결단력. 그는 적을 파괴하기 위해 스스로가 적을 닮아갔던 것이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순수했던 소년의 모습은 없었다. 차가운 야망과 깊은 고독에 잠긴 낯선 남자의 얼굴만이 존재했다. 그는 이 무거운 왕관의 무게를 그리고 이 지독한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다. 그때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최수진 기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특종을 좇는 기자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여정을 함께한 그의 유일한 동지이자 친구였다. 그녀는 그의 텅 빈 눈을 보고 그의 곁으로 다가와 나직이 물었다. 이제 뭘 할 건가요? 그녀의 질문에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모르겠어요. 평생을 달려온 목적지가 막상 도착하니 텅 비어 있었어요. 그의 고백에 최수진은 그가 보관해 온 낡은 업무 일지, 즉 그의 친아버지 유기훈의 일지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의 싸움은 끝났지만 당신이 진짜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당신의 아버지가 꿈꿨던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유산이 되어야죠. 그녀의 말은 어둠 속을 헤매던 그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그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유선우는 천운그룹의 신임 회장으로서 첫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두가 그의 입에서 나올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사업 계획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유기훈 재단의 설립을 발표했다. 그의 친아버지의 이름을 딴 사회공헌재단이었다. 그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무상지원 사업이었다. 그는 천운그룹의 순이익 중 상당 부분을 이제부터 이 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계는 그의 파격적인 행보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괴물이 남긴 유산을 사람을 위한 희망의 씨앗으로 바꾸려 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자신을 도왔던 그림자 군대의 동지들을 잊지 않았다. 그는 윤성민 이사를 그룹의 새로운 R&D 총괄 책임자로, 최수희 상무를 재무총괄 책임자로 임명하여 부패했던 그룹의 심장부를 새로운 피로 교체했다. 그리고 최수진 기자에게는 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감시할 외부 감사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몇 달 뒤 유선우는 양복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한종수 씨가 새로 차린 작은 카센터를 찾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평온한 미소로 손님을 맞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이제는 그의 연인이 된 최수진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왕관의 무게를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과 함께 짊어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던 외로운 늑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을 줄 아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을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 참이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밤이 끝나고 그의 인생에 비로소 새로운 아침이 진정한 빛의 유산이 밝아오고 있었다.